전산세무 1급 2015년 제2차 63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 세무의 2015년 기말 재고조사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5년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장부상 재고자산은 500개이고 단위당 원가는 1000원, 시가는 900원이고 조사에 의한 실제 재고수량은 400개이고 재고 감모 손실 10%는 비정상적 발생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장부, 실제, 시가를 구별합니다. 장부는 5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장부 재고는 50만원이고 실제 재고는 4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40만원이 되고 시가는 400개 곱하기 900원에서 3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와 실제와의 차익이 10만원이죠. 요 10만원이 재고 감모손이고 또 실제와 시가의 차이 요 4만원이 평가차손이 됩니다. 이 재고차손 10만원은 정상적인 게 있고 이게 정상적과 비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적 발생일 때는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합니다. 정상적 발생은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고 비정상적 발생일 때는 매출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평가차손은 무조건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합니다.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한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 발생이면 매출 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면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전액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10%가 비정상적 발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90%가 정상 발생이죠. 그럼 10만원 곱하기 90%가 정상적 발생, 즉 9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9만원과 4만원 더해서 13만원이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게 되는데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매출 원가가 증가한 만큼 매출 총이익 13만원이 감소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본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식병합은 그 수가 감소하나 모두 총 자본에 영향은 없다. 맞습니다. 무상증자, 주식병합은 무상감자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와 무상감자는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 항목을 주식으로 바꿔서 자본금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잉여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총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를 시키면서 감자 차익이 생깁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고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자본 조정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자본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이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과 함께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미교부 주식배당금 등과 함께 자본 조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주식 분할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 배당은 총 자본을 증가시킨다. 주식을 분할하거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배당할 때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고 대변엔 자본금이 되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고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자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자본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할인 발행 시 차변의 발행가대로 보통 예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오고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10만원 증가를 했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자본 조정 만원이 생겼어요. 9만원만큼이 자본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상품 등 재고자산은 1년 이내 팔지 못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맞습니다. 상계금지의 원칙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제조,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건설업은 원가가 있지만 서비스업, 학원이라든지 미용실, 미장원 이런 거는 매출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또는 2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주식회사 회원이 제3기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50만원에 취득하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제5기 1월 1일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30만원을 지출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가 잔존가치 없이 제8기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제5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계장치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함으로 해서 또 내용연수가 연장됐죠. 이렇게 감가상각의 방법, 즉 내용연수가 연장된 것은 우리는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이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3기에 취득했고 제5기에 변경됐죠. 그러면 2기, 2기가 지났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25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만의 잔존가액 해서 250만원 나누기 5년 그러면 1년에 50만원인데 2년 지났죠. 그래서 100만원만큼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기계의 값은 제5기 때 기계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50만원에서 100만원 빼고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로 처리한 돈
30만원을 더하고 잔존 가치가 없이 제8기로 바뀌었죠. 8기면 5기부터 8기 계산하면 5, 6, 7, 8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4년을 하게 되면 45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자기 주식 1000주 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5,000원, 취득가액 600만원을 소각한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과 자본금의 변동 내용을 정확하게 처리한 것은 자본과 자본금을 물어봤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이 600만원이었죠. 600만원. 취득가액대로 자기 주식이 됩니다. 차변의 자기 주식 600만원이 되고 대변의 현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소각했습니다. 감자로 소각을 하게 되면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대로 감소를 하고 자본금은 액면가액대로 감소합니다. 자본금은 자본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액면가액입니다. 액면가액은 여기 얼마냐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자차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요 감자했을 때 이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자본은 자본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다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본은 불변입니다. 자본은 불변인데 자본금은 500만원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자본금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설명은 토익시험에 대비하여 관련 책을 5만원에 구입하여 학습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산세무회계 시험으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전산회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때마다 하던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다. 토익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책을 샀어요. 그런데 시험은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포기했다 이런 말이죠. 토익 관련 책 구입 비용은 일정 상황 하에서 회수 불가능한 역사적 원가이다. 이미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역사적 원가, 지나간 원가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기회 원가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급여는 기회비용으로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가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기회 원가입니다. 토익 관련 책 구입 비용은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매몰 원가이다. 토익 관련 책 구입 비용은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란 이미 발생한 원가이므로 이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다. 틀렸습니다. 전산회계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잠을 들자면. 그러나 나는 좀 더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했죠. 이거는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회비용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주식회사 용만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15년 초 원가 계산팀은 정상 기계 시간 8만 시간, 총 제조 간접 원가 56만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정상 기계 시간은 정상은 예상입니다. 예정 기계 시간 8만 시간, 총 제조 간접 원가 56만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다. 2015년 실제 기계 시간이 7만 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제공품 계정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왼쪽에 실제 발생액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예정 배부액을 기록합니다. 실제 발생액은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고 예정 배부액은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는 실실 실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실 실예.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요 예정 배부액 금액하고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습니다. 예정 배부율은 총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작업시간입니다. 여기 예상 작업시간 8만 시간에 56만원 예상을 했죠. 그래서 56만원 나누기 8만 시간 56만원 나누기 8만 시간 하면 예정 배부율이 산출이 됩니다. 예정 배부율은 7원입니다. 7원. 그리고 실제 시간은 여기 실제 시간이 7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 7만 시간 곱하기 7원 했더니만 49만 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보조 부문에서 제공한 용익의 비율이며 보조 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S1에 32만원, S2에 19만원이다. 단계 배부에 의하여 S2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경우 S2에서 제조부문 B에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인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배부법, 상호배부법, 단계배부법입니다. 직접배부법은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고 상호배부법은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를 뺀 나머지 다 배부합니다. 그래서 완전 배부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으로 배부합니다. 단계배부법도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도 배부하는데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계배부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S2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데 S2에서 제조부문 B에 배부되는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S2의 원가가 여기 19만원입니다. 그래서 S2가 19만원인데 여기 19만원 19만원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냐 하면 A 제조부문의 36%, B 제조부문의 36%, 그리고 S1의 18%입니다. 자기는 배부하지 않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합니다. 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냐면 90%입니다. 90%. 이 90%분의 B를 물어봤기 때문에 36%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9만원 곱하기 90분의 3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된 금액은 76,000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만 잘 이해하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10번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다.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의 제공품과 원재료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재무상태표의 제공품이고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재무상태표의 원재료입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관제표의 총액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제품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와는 관계가 없고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번 외국으로 직수출액. 이것은 수출 매출입니다. 수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액. 이거는 영세 매출입니다. 영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견본품을 제공했는데 시가 600, 장부가액 500.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서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이 건별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합니다. 공급 시기 전 선수금을 받은 그 대가 400만원. 물건을 보내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았죠. 이거는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역시 간주공급 건별 매출에 들어갑니다. 건별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2천만원하고 그리고 400만원 도해서 2,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과세자와 달리 공제 총액 한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1. 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결산 조정사항이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언제든지 대손 처리에 의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대손금이며 신고 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이므로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 채권 누락분도 설정 대상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법인이 동일인의 매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상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 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 시점으로부터 새로 근무 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 법인에서 사용인이라 하는 것은 기업과의 근로계획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그 대가를 받은 종업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입할 때는 퇴직으로 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의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하는 때 이런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이 아닙니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 퇴직으로 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에 해당되어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된 금액일지라도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경조금 있죠? 결혼하거나 또는 초상을 당했을 때 주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여기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세무 1급 63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